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종교학의 거장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세계 종교 사상사인데요. 그리스 신화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자료는 우리가 알던 그 신화의 겉모습을 한꺼풀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아주 복잡하고 모순적인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완벽해 보이는 올림포스의 신들, 또 정의롭기만 한 영웅들의 이미지 뒤에 어떤 원초적인 힘과 인간적인 갈등이 들끓고 있는지 그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제우스에게 밀려난 신부터 장애를 가진 대장장이 신, 심지어 질서의 신이면서 복수심에 불타는 신까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신화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인들이 세상을 이해하던 방식이 담긴 일종의 정신적인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정신적인 지도요. 네, 오늘 우리는 그 지도에 표시된 익숙한 길에서 살짝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신과 영웅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선과 악, 질서와 혼돈처럼 서로 반대되는 요소들을 한 몸에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어갔는지 그 핵심을 짚어볼 거예요. 와, 흥미롭네요. 특히 신성하다는 게 꼭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왕좌에서 밀려난 신들, 포세이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보통 포세이돈 하면 삼지창일 든 바다의 신, 이 정도만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원래는 훨씬 더 막강한 존재였더라고요. 이름의 뜻부터가 대지의 남편이고 어떤 전승에서는 제우스의 형으로 나올 만큼 최고신 후보였다고요. 맞아요.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포세이돈은 사실상 제우스와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서 바다를 담당하게 된, 뭐랄까, 몰락한 최고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몰락한 최고신이라? 네. 그래서 그의 본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 바다보다는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땅, 특히 지하세계와 더 깊은 관련이 있죠. 이런 신들을 크토니우스적 신이라고 부르는데 하늘의 질서를 상징하는 제우스 같은 올림포스 신들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집니다. 크토니오스요? 그게 땅이나 지하의 원초적인 힘을 상징하는 신들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세이돈의 자식들이 대부분 거인이나 괴물이었던 거군요. 키클롭스 폴리페모스나 오리온 같은. 바로 그겁니다. 그의 힘이 얼마나 제어되지 않는 원초적인 것이었는지 보여주는 흔적이네요. 네. 그의 상징인 말 역시 땅의 힘과 지진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올림포스 체제에 편입되긴 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제우스의 질서에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강력하고 야성적인 힘이 남아있었던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가 하면 올림포스에서 가장 이질적인 신, 헤파이스토스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기까지 했어요. 아, 헤파이스토스. 그쵸. 신들이 모두 완벽한 미남 미녀인데 유일하게 못생기고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신이잖아요.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올림포스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아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그쵸.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설정인데 자료는 이걸 아주 흥미롭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죠? 헤파이스토스의 장애를 단순한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샤먼이나 주술사가 되기 위한 일종의 인문의례적 상처로 보는 겁니다. 인문의례적 상처요? 네, 고대 사회에서는 신체적인 상처나 고통을 겪음으로써 오히려 초자연적인 힘이나 특별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곧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는 거군요. 어둠을 겪어봐야 빛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요. 네, 정확히 그런 맥락입니다. 그는 올림포스에서 추방당한 대가로 불을 다스리는 독보적인 기술을 얻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기술이 단순한 대장장이의 기술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나 족쇄를 만들어서 다른 신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와, 그건 기술이라기보다는 마법에 가까운데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헤파이스토스의 존재는 바로 기술과 마법이 원래는 하나였다는 사실, 즉 불의 지배라는 원초적인 힘에서 모든 창조와 주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헤파이스토스가 불과 기술이라는 원초적 힘을 다뤘다면 아폴로는 이성과 광기라는 또 다른 종류의 원초적 힘,
그 모순적인 양면을 다루는 신인 것 같아요. 네, 아폴론이야말로 모순의 집약체죠. 겉보기엔 그리스 정신의 가장 완벽한 체현자, 조화와 이성의 신인데 자료를 보니 그 이름조차 그리스 어원이 아니라고 해서 놀랐어요. 맞아요. 아폴로는 가장 그리스적인 신이면서도 가장 비그리스적인 기원을 가진 시작부터 모순을 품고 있는 신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성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의 신화를 들여다보면 질투심에 불타서 끔찍한 복수를 저지르는 장면이 정말 많아요. 아, 그 사티로스 마르시아스 살가죽 벗기는 이야기. 네, 바로 그 이야기죠. 대표적이에요. 이성과 조화의 신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죠?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 모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폴론의 진정한 힘이 드러납니다. 통합하는 과정이요? 네, 델포이 신전의 주인이 되는 과정을 보면 명확해져요. 그는 원래 그곳을 지키던 거대한 뱀, 피톤을 활로 쏘아 죽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신인데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지른 죄를 씻기 위해 정화의식을 치러야 했다는 거예요. 신이 정화의식을요? 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폴로는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정화의 신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 자신의 어둠과 폭력성을 직면하고 그걸 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정화의 권위를 얻게 되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대립되는 것들을 통합해서 더 높은 차원의 질서를 만드는 셈이죠. 와, 바로 그 대립물의 조화가 아폴론의 핵심입니다. 그의 상징인 활과 수금, 리라를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양 끝을 팽팽하게 당기는 긴장을 통해 소리를 내거나 화살을 쏘죠. 아, 그러네요. 너무 느슨해도 너무 팽팽해도 안 되는 그 아슬아슬한 긴장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 가장 정확한 화살이 나오는 것처럼 아폴로는 이성과 광기, 빛과 어둠이라는 양극단의 긴장을 통해 질서와 지혜를 창조해내는 신인 겁니다. 그러고 보니 델포이 신탁을 내리는 여사제 피티아의 예언 방식도 미스테리라고 들었어요. 흔히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땅에 갈라진 틈에서 나오는 환각가스를 마시고 예언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 그런 전설적인 땅의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피티아의 신들린 상태, 즉 광야는 디오니소스적인 황홀경처럼 이성을 잃고 날뛰는 것과는 달랐다고 해요. 그럼 어땠는데요? 오히려 지극히 고요하고 극도로 집중된 상태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가까웠죠. 아폴론의 영감은 혼돈이 아니라 지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결국 아폴론이 델포이 신전을 통해 인간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너 자신을 알라는 것, 즉 신적인 환영의 세계에서 인간적인 사유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지혜의 길이었던 셈이죠.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이라면 헤르메스를 빼놓을 수 없죠. 헤르메스. 그렇죠. 길가의 돌무더기에서 유래한 신이라는 출신부터가 독특한데 도둑의 수호신이면서 동시에 상인과 여행자의 보호신이기도 하고 정말 양면적인 매력이 넘치는 신 같아요. 헤르메스는 경계에 서 있는 신이에요. 하늘, 땅, 지하세계, 이 세 영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유일한 신이죠. 유일한 신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들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하는 전령이 될 수 있었고 반대로 죽은 자의 영혼을 지하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네. 그의 이런 중재자적 특성은 교활함이나 실용적인 지성과 결합해서 훗날 모든 종류의 지식, 특히 감춰진 비밀스러운 지혜, 즉 그노시스의 상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 그노시스라면 영적인 깨달음이나 비밀 지식을 뜻하는 그거죠. 그래서 연금술의 신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올림포스의 신들 중에서 기독교 시대 이후까지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신이라니 그의 적응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그의 유연함과 경계를 넘나드는 능력이 그를 살아남게 한 거죠. 이제 여신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여신들이야말로 우리가 아는 단순한 이미지 뒤에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원형을 숨기고 있어요. 맞아요. 특히 제우스의 아내 헤라, 질투의 화신, 이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화가 나 있는. 네, 그런데 원래는 혼자서도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대지모신이었다는 대목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네, 헤라뿐만 아니라 아르테미스, 아테나, 아프로디테 모두에게서 그리스 이전 시대에 숭배받았던 강력한 위대한 여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여신이요? 네, 남성 신에게 종속되지 않고 창조와 파괴, 삶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던 원초적인 여성 신성을 의미해요.
헤라는 본래 그런 존재였지만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남성적인 올림푸스 신화체계에 편입되면서 그 힘이 질투라는 가정적인 문제로 축소되어 버린 거죠. 아, 힘이 축소된 거군요. 다른 여신들도 마찬가지였겠네요.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 처녀 사냥꾼이면서 동시에 출산을 돕는 여신이라는 점이 정말 모순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 모순 속에 아르테미스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그녀는 문명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즉 동물의 여왕으로서의 면모와 출산이라는 인간 여성의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를 주관하는 여신으로서의 면모를 동시에 가집니다. 처녀성과 모성을 동시에요? 네, 여성성의 양극단을 모두 아우르는 거죠. 이건 역시 위대한 여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는 어떤가요? 전쟁의 여신인데 무분별한 파괴는 혐오한다는 점도 독특해요. 아테나의 전쟁은 무자비한 살육이 아니라 전략과 지혜를 통한 전쟁이에요. 자료에 나오는 메티스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건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 교묘하게 대처하는 실천적인 지능 혹은 계략을 의미합니다. 아, 메티스? 네, 아테나는 바로 이 메티스의 화신이죠. 그녀가 제우스의 머리에서 완전 무장한 채 태어났다는 신화, 그거 아시죠? 네, 알죠. 그게 사실상 강력했던 여신이 제우스에게 흡수되어서 그의 지혜의 일부로 재탄생했음을, 즉 남성 중심의 올림포스 세계에 편입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와, 정말 신화 하나하나에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변화가 다 담겨 있네요. 마지막으로 아프로디테는 어떤가요? 우라노스에 잘린 성기에서 태어났다는 출생 신화는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충격적인 탄생 신화야말로 아프로디테의 힘의 원천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힘은 통제 불가능하고 거스를 수 없는 원초적인 성적 충동, 즉 우주적인 욕망 그 자체에 있어요. 욕망 그 자체? 네, 동방에서 유래한 이 여신은 그리스 사회에 성욕 자체의 신성함을 부여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개념을 가져온 존재였습니다. 사랑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거친 욕망까지도 신성한 것으로 인정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영웅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헤라클레스나 테세우스 같은 영웅들. 그냥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 신과 인간 사이의 제3의 존재, 아주 기이하고 초인적인 존재로 묘사되더라고요. 네, 영웅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초과와 모순입니다. 초가와 모순이요? 네, 그들은 보통 비정상적으로 태어나고 짐승에게 길러지기도 하며 예측 불가능한 광기에 휩싸여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심지어 근친상관 같은 사회적 금기를 넘나들기도 하고요. 잠깐만요. 영웅들의 그런 괴물 같고 탈선적인 행동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문명의 기초가 될 수 있었는지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파괴가 어떻게 창조로 이어지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역설이 핵심입니다. 영웅들은 인간의 법과 질서가 만들어지기 이전, 즉 신화적인 시간 속에서 활동하는 존재들이에요. 아, 그들의 과도한 행동, 자료에서 말하는 히브리스는 인간 세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파괴적인 힘이지만 바로 그 힘으로 기존의 혼돈스러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괴물을 퇴치하고 도시를 세우고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시기죠. 그러니까 창조를 위한 파괴. 네, 말하자면 창조를 위한 파괴를 담당하는 혼돈의 대리인들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은 아직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태초의 세계를 정리하는 과정이었군요. 인간 세계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존재들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에야 그 유해가 도시를 지키는 강력한 수호물이 됩니다. 살아있을 때랑 죽어서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지만 죽어서는 도시의 질서를 지키는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영웅들 중에서 유일하게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완전한 불멸을 얻어 신이 된 헤라클레스는 바로 그러한 영웅의 궁극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그리스 신화의 익숙한 이름들 뒤에 숨겨진 이렇게나 복잡하고 역동적인 세계를 제대로 엿본 것 같아요. 완벽한 신이 아니라 권력을 다투고 상처받고 모순을 통합하며 성장하는 존재들. 네. 그리고 마냥 정의롭기만 한 영웅이 아니라 금기를 깨트리는 과격함으로 오히려 문명의 기틀을 마련한 존재들의 이야기였네요. 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도발적인 지점을 짚어주는데요.
어떤 점이죠? 영웅들의 시대가 끝난 후 그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과도하고 탈선적인 행동들은 이제 막 시작된 인간 세계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겁니다. 아,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발딛고 서 있는 이 문명과 질서의 세계가 사실은 그 세계 안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혼돈과 파괴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이 아이러니. 그러네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질서와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종류의 창조적인 혼돈이나 꼭 필요한 파괴를 억압하고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